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12억 4천의 시세를 가진 강동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를 12억에 이제 사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살 때 5억 정도의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갭 7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현금 7억이 있어야만 이 강동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2억 5천만 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생애 최초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종잣돈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가장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전문가 풀팩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생애 최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대출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걸 뭘 받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종류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상황마다 좀 이게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대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주택자 기준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출을 받을지부터 파악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연봉이 적다 또는 부채가 다소 많다. 그러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에 걸려서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만큼 나오지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5억 원까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자녀다 또는 신혼부부다. 근데 6억 원 정도의 집을 가장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가치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성 상품의 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써요. 즉 내가 이 집 외에 기타로 더 주택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의 포지션으로 갈 거면 사실 정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출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로서 나는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다음 투자도 이어갈 거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보다는 은행 재원 대출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 나는 내 집 마련부터 하고 보겠다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을 가든지 또는 신생아가 있다 조건이 맞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으로 가는데 근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4%대예요. 그러면 은행권 안 내려가고 있어요. 은행보다 금리가 안 좋은데 왜 보금자리론을 쓰는 분이 있을까요? 소득을 좀 안 맞습니다. DSR 때문에 막혀서 DTI만 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금자리론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빈틈은 뭐냐면 보금자리론을 받고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전세를 끼고 사둔 그러한 집에도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금자리론을 받고 월세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실거주를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포인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이 좀 이제 영끌족이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론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 매수금지 약정을 쓴다는 거. 근데 예전에는 사실 2024년 6월 19일 이전까지는요.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받으신 분 추가 매수금지 약정 안 썼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추가 투자를 이어가셨거든요. 그게 빈틈 전략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모든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신생아 특례도 추가 매수금지 약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디딤돌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 되면 무조건 디딤돌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디딤돌이 뭐 불리한 경우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 세대주인데 30세 이상의 미혼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주택 가격이 사실 5억이 아니라요. 이게 낮아져요. 3억까지예요. 네. 그리고 주택 면적 제한도 있고요. 그 이하로 됐을 때 내가 생애 최초 최대 금액이 2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미혼, 세대주, 30세 이상의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딤돌 대출이 불리할 수 있다. 자취하는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디딤돌을 받으면 본인 소득은 높은데 오히려 더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디딤돌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금리만 보고 가지 마시고 차라리 생애 최초 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생아랑 디딤돌 사실 뭐 디딤돌에서 파생된 게 또 신생아일 맞습니다. 텐데 이 확장판이죠. 둘 중에서는 뭐 신생아가 좀 유리한가요? 근데 신생아가 없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있다면 신생아는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9억까지니까. 디딤돌은 아까 최대로 해봤자 6억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주택 가격도 9억이고 최대 대출 한도도 5억이에요.
10억이에요. 물론 이제 LTV 70%, DTI 60, 생애 최초 LTV 80 그 범위 내로는 들어와야 하지만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가 훨씬 디딤돌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1, 2%대로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디딤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신생아 쪽을 좀 알아보시고 네, 아이가 신생아가 없으면은 있으면. 디딤돌. 네. 근데 좀 내가 좀 나이가 있는데 혼자 자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은행권 대출도. 네, 30세 이상이시면 네, 미혼이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생애 최초 대출로 뭐 LTV 뭐 80%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들리는데 네. 이 생애 최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시장이 가장 큰 특권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우리가 집을 살려면 반 50%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다 DSR 즉 소득이 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 전제로 이제 깔고 가는 거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나와요. 네. 물론 DSR 범위 내에서. 근데 생애 최초만큼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LTV 80%까지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가 네. DSR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억 원짜리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80%면 8억까지 나오냐? 그게 아니라 최대 6억 원까지라고 했으니까 6억까지가 생애 최초 대출 한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다 DSR 범위 내에 이제 소득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는데 이 생애 최초가 사실은 더 좋은 이유가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 LTV 80%의 의미는 전세 보증금과 내가 쓰고 있는 대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생애 최초의 대출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이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즉 갭 투자를 할 때도 이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10억짜리 집을 5억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에 5억이면 50%죠. 그렇죠.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는 이 50%의 LTV 비율을 이미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 뒤로 대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집 사러 가면 전세 끼고는 대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네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생애 최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30%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LTV 80%까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5억 전세를 끼는데요. 80%까지 최대 6억 나온다고 했으니까 뒤로 3억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3억이 DSR만 통과되면 대출이 나옵니다. 어디서? 1금융권 은행에서요. 근데 이제 DSR 아까 한 6배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 연봉 5천만 돼도 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러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애 최초를 가지고 요즘에 집을 사는 분들도 좀 많아졌다. 네, 많이 이렇게 볼수 있는 늘어났어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생애 최초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나는 이미 한번 예전에 샀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존의 LTV 한도 내에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LTV 거고. 70이면 그 70% 내로 전세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전세가가 뭐 서울에 막 70%인데가 뭐 없는 곳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전세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한데 데는 약간 조금 더 그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자가 막 많이 높다거나 뭐 불리한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라서 추천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켰는데 3.66%. 네, 그것도 4월에 잔금을 치신 분이라 그때 당시에 대출 금리가 4%대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6 받았다는 건 원래 평균 금리보다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나가는 거 보면은 3.5 정도로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밑으로도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대금리에 더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면 즉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1금융권 은행에서 일으켜주는데 오히려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다. 그러면 조건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긴 그 대출을 8억을 다 받으려고 하면 뭐 소득도 문제지만 이자에 대한 걱정도 그쵸. 많으신데 이거를 네. 어쨌든 전세를 받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어쨌든 뭐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차피 생애 최초 최대 한도는 이제 8억은 될 수 없고 6억까지니까 네. 6억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 끼고 뒤로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생애 최초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더 뭐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없나요? 그냥 소득이 제일 높으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DSR을 맞춰야 돼요. 근데 6억 원까지 맞추려면은 한 연봉 1억 정도 네. 되면은 이제 6억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사는데 갭 투자를 하는데 1, 2억 정도가 모자라. 항상 네.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 모자라서 못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1금융권 은행에서 후순위로 해서 전세입자 동의만 되면 받을 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너무 좋죠. 전세입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러면은 어. 받을 수는 없는. 사실은 이게 전세입자 미동의가 되는 은행도 있었어요. 네. 그 은행은 근데 상반기에 영업을 마쳤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규정대로 세입자 동의를 무조건 받고 그다음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마 생애 최초 받으시려는 분들이
되게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집을 산 건가 안 산 건가 이게 되게 애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 오피스텔을 내가 샀었어요. 그러면 이거 청약할 때는 또 무주택으로 취급하는데 이거 대출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에서도 비주택으로 치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가능합니다. 아,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다. 네. 아, 근데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는 이제 주택 구매 이력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상 그게 비주택으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건 이제 오피스텔은 좀 확실하다. 뭐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비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주택을 구매한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순수하게 이제 주택을 말씀을 하는 거였고 네.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엄마가 그냥 나 예를 들어 뭐 21살 이럴 때 아무것도 모르다 군대 가 있는데 갑자기 막 해버리고 내 인감도장 가지고 막 해버리고 이러면은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구제책이라든지 없어요. 아니면 내가 막 아주 어릴 때 막 3살 때 받았어.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미성년자 때는 괜찮고 이런 거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애 최초잖아요. 생애 최초라는 거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의지와 상관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력이 있었다면 생애 최초로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아내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남편은 한 번 샀었어요.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부분을 한 몸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이력까지 끌려오기 때문에 사실 못 삽니다. 생애 최초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혼인 신고를 또 약간 막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면 요즘에 일단은 각각 사고 생애 최초로 그다음 혼인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인 신고를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신다면은 생애 최초를 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이런 것도 그냥 같이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분양권 같은 거는 집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도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있다고 보고 생애 최초로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내가 청약에 당첨은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어. 계약을 하기 직전에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직전의 취소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이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집을 샀다라는 개념에 이게 적용될 것 같으면은 이건 집인 거네요. 그렇죠. 분양권 같은 것도 그런 거니까. 사실. 근데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 그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은행권에 있는 생애 최초는 예외 규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생애 최초의 혜택이 많으니까 그냥 이게 쉽게 집을 또 못 사는 경우들도 많겠어요. 이거 아까워서. 왜냐하면 또 취득세도 막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생애 최초만을 위한 특권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에 그리고 시장의 온기가 더 퍼져나가서 내가 닫지 못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좋은 입지의 조건이라면 빨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송파에 있는 대단지 신축 단지를 그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미룬 사이에 고민한 사이에 이게 너무 갭이 벌어져 버린 거죠. 올라가서 더 많은 현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하더라도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이게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 주변에 뭐 강동으로 가셔서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동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후순위 그 생애 최초 주담대를 일으켜서 구매는 하셨는데 지금처럼 내가 좀 이렇게 입지력이 좋고 주목해온 단지가 있다. 내가 저 집은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다. 근데 생애 최초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게 사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걸로 계속 뭐 집값이 오른다라는 표적이 되어버리면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출은 될 때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담도 하시고 또 대출 연결도 해주시니까 대략적으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봉의 한 몇 배 정도 받아요. 보통 은행이 알아서 잘라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나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 게 원리금 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리금 통장 개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 DSR 한도 범위 내에서는 4억까지가 대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4억의 대출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상환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200 정도를 만약에 상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200도 안 되겠지만 한 180 얼마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4억은 받았지만 이 180 얼마를 매달 내려는 게 너무 부담이고 갚는데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주택을 포기하겠다.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고를 약간 바꿔서 그 4억을 내가 원금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와 함께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80만 원이 월 원리금이면 1년에 얼마 정도 한 2천 몇백만 원 나가겠죠. 그러면 2년 동안 한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애당초 우리는 4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억 5천의 원금과 5천만 원의 원리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3억 5천만 우리가 대출을 활용을 하고 5천만 원은 원리금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원리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서 월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날에 나가게끔 만 하면 나는 3억 5천의 무이자 대출을 쓰는 그런 형상이니까 내 집이 오르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 남겨놔라. 남겨서 그냥 통장에 놔두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또 1, 2년 빠져나가니까.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려도 그것까지 탈탈 털어서 신용대출에다가 어떻게 얹어가지고 집을 더 사지 않을까. 대부분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지출 능력 통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리금 통장은 손대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또 그 현장 가가지고 임장 돌면은 갑자기 또 좋은 또 물건이 나오면 또 2천만 원 더 비싸면 이런 것도 살라고 또 하게 되는 게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원리금 통장에 있는 돈까지 써서 더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다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제는 원리금 통장에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월급 받아서 계속 저축해야 되는데 통장에 한 4, 5천만 원만 있어도 그게 어디냐.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여름 휴가 가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시지만 않으시면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하거나 하시면서 이분이 너무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금융권 즉 DSR 40% 내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2금융권 신용대출은요. 여러분 잘못 쓰게 되면은 신용점수가 굉장히 급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낮아진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안 된다든지 또는 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신용점수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2금융권 이상의 신용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될 정도로의 연끌은 하지 마시라. 그러면 2금융권 간다면 그냥 담보대출 정도 주택담보대출 정도만 DSR 50% 정도 해주니까 그 정도만 해야지 거기서 또 무리해서 하면은 사실 뭐 이자 내다가 사실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막 이제 뭐 대부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보면은 대부분 요즘 MZ 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셔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다 본인 원리금 이제 확인해 보시고 연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으나 자본금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부부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건이 되면 이런 대출의 방법을 대출력을 잘 키우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신축을 뭐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처음 샀는데 또 뭐 청약이어서 새 아파트야. 그러면 이제 뭐 대출도 처음 받고 하시는 거 제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KB 시세 가지고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신축 아파트 대출은 뭐 어떻게 절차가 좀 이루어질까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시행사 협약은행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은행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많이 해준다라는 건 그 감정평가 대비 내가 50%, 70%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평, 즉 감평 금액이 높은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는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잔금을 치러 가시면 미등기, 등기가 늦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등기 후치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이나 저희 같은 상담사가 직접 가서 상담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후치 담보니까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할 등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즉 보존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행은 만약에 잔금 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은 시행사 협약은행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전 점검 때 보통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지하 부스에 깔린다든지 1층에 이렇게 깔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행사 협약은행의 조건이 좋은 곳은 항상 먼저 마감이 돼요. 네. 소진이 빨리 되어버리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라도 사전점검 때 꼭 달려가셔서 시행사 협약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입주자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시행사 협약은행들이 조건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이러한 시행사 협약은행이 잔금 대출을 치러 들어올 때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DSR 50%에 갇히지 않고 DSR 100, 150까지 열어주는 곳도 들어옵니다. 네. 네. 왜? 이금융권은 지점 조합별 독자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집단 대출은 본사 승인을 그렇게 딴 거예요. 우리는 이 아파트만큼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대출이 나가겠다. DSR 50에 국한되지 않고 100, 150까지 열어서 나가겠다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0이 아니었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DSR 100, 150이라서 나는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시행사 협약은행을 꼭 알아보시는 게 네.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게 DSR 좋습니다. 150% 보시면은 뭐 엄청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네. 네, 웬만한 분들 다 받겠는데요. 그래서 잔금 사고 나지 않게끔 많이 맞춰줘요. 네. 예를 들어 뭐 검로프라든지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갚아 나가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뭐 이게 뭐 마냥 뭐 대출을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받을 수 있는 거 잘 챙기라.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결국에 지금 생애 최초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겁이 나실 텐데 네. 이 겁날 때 대출을 또 80%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좀 걱정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결과가 좋으면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 나갔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했더니 좀 성공했더라 사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실제 수강생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때는요. 내 집이 좋은 자산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임장을 열심히 하고 이 집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네. 지금 내가 12억에 사지만 이 집은 나중에 15억, 16억이 될 거야 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실은 생애 최초 대출을 최대한 6억 원까지 활용을 하시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LTV 80%이기 때문에 2억에 80%, 뭐 10몇 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생애 최초는 6억 원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보증금과 합쳐서 뒤에 6억 원도 잘 활용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12억 4천의 시세를 가진 강동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를 12억 이제 사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살 때 5억 정도의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갭 7억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내 현금 7억이 있어야만 이 강동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2억 5천만 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생애 최초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4천이 넘어요. 네. 일단 월 상한 소득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받쳐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도 이제 무리하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후에 만약에 전세입자가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전세를 끼고 80% 하는 게 이제 강동의 중신축 정도가 딱 맞겠다 생각을 해서 12, 13억대를 알아보시고 로얄동 로얄층 RR 물건을 12억 원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로 생애 최초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 12억 4천이니까 12억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출은 12억 4천에 80% 그러니까 네. 5억 2천의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이제 4억 7천 얼마가 나왔는데 주택담보대출로 들어간 건 4억 3천이었고 남는 4,200만 원은 원리금 통장에 넣으셨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원리금 통장에 넣어서 지금 상환 부담 없이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4월에 지금 이번 24년 4월에 잔금을 치셨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네. 1억 5천 올랐어요. 실거래가 만에. 자체가 13억 5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오른다는 확신이 있고 저평가하던 매물이다. 그러니까 좋은 자산에 스며드는 좋은 빚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LTV 80을 무조건 내라. 전세 끼고 후순위 담보대출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좋은 자산, 저평가된 자산이 있다면 내가 이 대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지혜이지 않냐.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연봉이 1억 4천이신 분이 12억짜리 집을 산다는 게 뭐 무리는 아닌데 대부분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가 이거 잔금 치를 수가 없어서 이제 놓치다가 보니까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은 약간 뭐
그런 기회를 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잣돈 2억 5천이 있다. 2억 5천이 있는데 어떻게 강남을 가냐 또는 강동의 준식축을 잡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본인의 종잣돈에 맞춰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2억 5천이면은 경기도권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하니 바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너무 좋은 곳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종잣돈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가장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풀팽님 또 나와주시면은 아마 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거래량도 늘고 하니까 이제 대출 받아야지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막 무작정 연락하면은 또 이게 뭐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보통 뭐 어떻게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메일 접수를 받고 있고 접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채널에 만약에 혹시나 대출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접수 양식에 맞춰서 메일 넣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접수 양식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블로그 통해서도 아실 수 있고요. OKOK617 네이버닷컴입니다. 아무 질문이나 주시면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접수 양식에 맞춰서 대출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부동산 소장님을 만난다든지 임장을 간다든지 은행을 가보면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맞아요.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풀팽님이 말한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은행을 찾아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은행 중에 나에게 대출해주는 한 곳 찾기 은행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은행 가서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 되는 은행, 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더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출 전문가 풀팽님을 모시고 요즘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부터 아까 뭐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면은 사실 내가 1, 2억 차이 때문에 놓쳤던 어떤 분들은 25평 사려다가 30평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내 인생에 또 많은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오늘 들어보신 것들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팽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